CIA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영화 아닐까요? 그리고 왠지 약간 CIA는 뭔가 모르는 게 없는, 다 알 것 같은. 뭔가 다 아는 그런 좀 큰 정보기관 생각나요. CIA 하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특수 공작을 담당하는 미국의 첩보기구인 CIA를 그것도 40년 가까이 감쪽같이 속인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정체는 CIA의 전 직원. 웬만한 스파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남자의 첩보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CIA를 40년을 속였다고요? 이야기는 1940년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내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치열하게 다투던 국공내전 당시 외국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중국인 레리 우타이친에게 다가온 한 남자.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당시 친이 다니던 대학의 동급생 우쿠이밍. 그는 사실 중국 공산당 중앙연락부 소속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명감 뿜뿜, 영어 실력도 되겠다.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도 있겠다. 본인이 적임자라 생각했던 친. 내가 해볼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친의 스파이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을 내세워 1948년 샹하이 주재 미 총영사관에 취직. 미국의 방대한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하기 시작합니다. 스파이인 줄 모르고 친을 신임했던 미국. 친은 더욱 깊숙이 미국의 심장부로 파고드는데요. 한국전쟁 기간에 미 육군 통역관으로 활동한 친은요. 포로로 잡힌 중공군의 신문을 통역할 때 고의로 오역, 미군이 중공군을 반격할 기회 등 주요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꾸몄고요. 그리고 드디어 1952년에는 CIA가 운영하는 해외방송 정보국에 침투. 그리고 1970년부터는 미국 내 본부에서는요. CIA가 첩보기로 중국 본토를 정찰하고 있습니다. 번역 업무를 맡았던 그는 CIA의 비밀 공작 정보를 술술술 중국 측에 유출했던 겁니다. 야, 근데 이거는 신원조에 어떻게 했어도 안 나왔을 것 같긴 하다. 엄청 조사할 텐데 털어도 안 나왔다는 거는 진짜 완벽했나 보다. 자, 그의 활약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72년에는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중정책 변화 내용까지 은밀히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와, 남의 패를 다 알고 있게 해줬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미국은 친에게 공로 훈장까지 수여. 헐. 근데 이게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신원조는 아마 했을 텐데 해도 그 사람 뭐 옛날에도 신원조 다 한 사람인데 뭐 이제 뭐 통과 이렇게. 1940년대 얘기니까 어디까지 가능할지 좀 힘들죠, 사실. 중국의 무슨 학교들 옛날이니까.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건 스파이 세계의 불변의 진리? CIA가 드디어 그의 정체를 눈치챈 게 아니라 친을 포섭했던 공작관 쿠이밍이 1982년 미국의 망명에 자백하며 친의 스파이 행위가 밝혀졌고요. 조사 끝에 1986년 간첩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은 형을 선고받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 야, 우아한 모습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는 이 여성. 바로 새끼의 실존 인물 탕웨이가 열연한 여성 스파이 정핑루입니다. 그런데요, 영화 새끼에서는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던 사랑꾼 스파이로 등장하지만요. 실제 그녀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던진 비운의 스파이였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 혼혈이었던 그녀는요. 샹하이 최초의 화보, 양우 화보 표지 모델이 되면서 출중한 미모로 샹하이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국민당의 정보기관에선 정핑루의 뛰어난 미모와 능숙한 일본어를 보고 미인계를 쓸 수 있는 첩보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녀도 항일운동에 적극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핑루 그녀를 운명의 수레바퀴에 놓이게 한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일본군의 특무부장이자 항일운동가들을 무참히 처형해 도살자라 불리는 띵모춘을 암살하려는 명이었죠. 자신의 미인계로 적을 사랑해야 하는 스파이. 그런데 사실 그녀에겐 이미 혼인을 약속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잠시 미루고 그녀는 중대한 첩보 임무에 임하게 됩니다.
그 뒤 정핑루는 무도회장에서 딩모춘을 만났고요. 그도 역시 정핑루의 미모와 매력에 홀리듯 끌리고 맙니다. 그런데 준비했던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안타깝게 실패하자 12월 21일 모피 전문점에서 두 번째 암살을 계획합니다. 딩모춘, 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피 코트 하나 사주세요. 하지만 딩모춘은 그만 밖에서 서성이던 남성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그 길로 그녀를 두고 도망치고 맙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뒤 다시 정핑루는 아무 일도 몰랐다는 듯 딩모춘과 무도회장에서 세 번째 약속을 잡는데요. 그런데 그녀를 찾아온 남자는 바로 딩모춘과 같은 소속의 행동대원들이었습니다. 이미 딩모춘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챘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받은 취조와 고문 끝에 총살을 당해 방년 2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스파이의 세계에서는 보안이고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암호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기자들은 과연 스파이로서의 얼마나 자질이 있을까 테스트를 해볼 겸해 제가 아주 간단한, 이거 정말 간단한 거예요. 암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왜 여기서도 문제를 내고 문제적 남자네. 이거. 저 암호를 해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에는 왜 이렇게 나한테 문제를 내는 거야 도대체. 아 여기까지 와서 이걸 풀라고 그래. 이거 한번 맞춰보고 싶어.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나 힌트 줘. 맞춰봅시다. 정 기자만 드릴까요? 나만 줘. 난 몰라. 난 주지 마. 난 몰라. 오, 멋있다. 아, 잠깐만. 뭘까요? 쓴 것도 없으면서 뭘까요? 자, 알겠다. Man makes man. 정답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칸씩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이제 D로 시작하는 거지. E, F로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그거 하고 있었잖아 지금. 그러게 이제 하고 이거 있었어요. 같이 맞춘 거 이거 잡아주시면 같이 하고 있었어요. 요대로 하면. 지금 기자들이 푼 암호는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사용했던 일명 카이사르 암호입니다. 그런데 신조차 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불릴 만큼 해석 난이도 최상 난공불락의 암호가 있었는데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군의 암호 시스템 애니그마였습니다. 이 기계는 쉽게 말하면 S를 치면 종이에 S가 아니라 R이라는 글자가 찍히는 기계로요. 심지어는 독일군은 이 글자가 바뀌는 규칙도 수시로 바꿔서 암호 해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이 애니그마가 영국군에게 골치였던 이유는요. 독일군이 당시 주력 무기였던 유보트의 명령을 내릴 때 이 애니그마 암호를 썼기 때문입니다. 애니그마를 해석해 독일군과 유보트를 저지하라! 이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이들은 바로 1939년 영국 런던 근교에 설립된 1급 기밀 암호 해독 기관 브레슬리 파크였습니다. 이곳에서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중심이 되어 애니그마의 원리를 역추정하기 시작하는데요. 의외로 해석의 단초가 되는 것은 날씨였습니다. 독일군은 매일 새벽 6시경 일기예보가 담긴 암호를 송신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암호 속엔 분명 날씨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시작으로 폭풍, 비, 파도 이렇게 날씨 관련 단어는 물론 자주 쓰이는 군대 용어 등을 추적하기 시작했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1940년 3월 18일 애니그마 암호를 무려 단 20분 만에 해석하는 기계 봄베를 완성합니다. 덕분에 연합군은 독일군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게 됐고요. 독일군에게 일부러 정보를 흘려 프랑스 칼레 해안의 병력을 집중시키게 유도하고요. 그 사이에 연합군은 감시가 허술해진 노르망디 해안에 기습적으로 상륙한 거죠. 이 작전이 그 유명한 1944년 6월 6일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쥐게 되죠. 즉 연합군의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뒤에는 애니그마와 암호 대결을 펼친 브레슬리 파크의 숭고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리카르도 클레멘트는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저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거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서 7명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클레멘트의 눈을 가리고 납치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초. 클레멘트를 납치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였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다양한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은밀한 첩보 조직으로 유명한데요. 이 모사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임무 중 하나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전범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사드의 정보력과 집념의 결정체가 리카르도 클레멘트 체포작전이었습니다. 리카르도 클레멘트는 가명이고요. 이 사람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친위대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 학살을 진두지휘하고 종전 후에 아르헨티나를 도망쳐 10년간 은신했는데요. 먼저 모사드에는 사야님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약 3만 5천여 명가량의 정보원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정보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모사드까지 전달된 겁니다. 1959년 마침내 법의학자들까지 동원해서 사진 속의 인물이 아이히만임을 확인한 모사드. 현장과 연기에 능한 요원과 위조 전문가, 자물쇠 전문가, 마취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예 요원을 다시 선발해서요. 아이히만을 승무원으로 위장해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태운다는 플랜까지 완벽하게 세운 다음에야 아이히만을 덮쳤던 겁니다. 결국 계획대로 이스라엘로 압송된 아이히만은 1961년 예루살렘의 재판대에서 반인륜적 행위, 전쟁 범죄 등 15개의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작전을 통해 모사드의 첩보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과시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 모사드의 요원들은 나치 전범 최후의 흔적을 찾아 달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1960년대 초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냉전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 미국이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다국적 군인 나토군을 결성하자 소련은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플로리다 인근 국가인 쿠바에 아주 은밀히 미사일 기지 설립을 계획합니다. 저건 뭐 엄청난 사건이었죠. 세계 3차 대전 난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혹시 이 전쟁이 일어날까 봐 진짜 케네디 대통령이랑 크루스초프 입만 쳐다봤어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끔찍한 핵전쟁을 막은 1등 공신은 아주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1960년 11월 영국 출신의 사업가 그레빌 윈에게 영국 정보기관인 MI6 장교가 찾아왔는데요. 그레빌 윈 씨, 우리의 비밀 요원이 되어주시죠. 나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일 뿐이란 말이에요.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가 윈에게 제안한 임무는요. 역시 스파이였던 소련의 고위 군사정보부 장교인 올레그 대령을 만나 그가 제공한 소련의 비밀을 영국 MI6와 미국 CIA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윈이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서유럽 국가와 소련을 오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윈이 여러 차례 소련을 왔다 갔다 해도 직업 특성상 소련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어 스파이 임무의 적격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체포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때는 네, 당신은 살벌했죠. 뭐 죽을 수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진짜 굉장히 위험한 임무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업하는 사람이 와 완전 영화 같네. 진짜 스토리가. 윈은 스파이 제안에 응했고요. 바로 다음 달 사업을 가정해 모스크바를 방문, 고위급 군사 정보를 전달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레그 대령이 제공한 정보에는 소련 미사일 기지의 정보 요원, 무려 300여 명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고요. 게다가 소련의 미사일 포대 배치 현황, 핵연료 생산 보관소 위치 등 소련의 1급 기밀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럼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의 수준을 확 알 수가 있었던 거네요. 핵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후에 196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강력하게 소련의 미사일 철수를 요구, 그리고 스파이 윈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토대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소련과의 대화에 응할 수 있었고요. 결국 소련은 미사일 수송 철수를 발표, 전 세계는 핵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전문 요원도 아니고 사업하시던 분인데 참 이런 냉전 시대에 그 서슬퍼런 시대에 적국의 심장부에서 이런 정보를 캐낸다. 야, 평범한 이거 사업가가. 진짜 대단하네. 본인은 얼마나 떨렸을까. 그러니까. 영화 007 제임스 본드의 상관이자 MI6의 국장 M, 1대 M 버나들리, 2대 M 로버트 브라운까지 이때까지 모두 남자 상관이었는데요.
1995년작 007 골드나이부터는요. 세계적인 여배우 주디 덴치가 M을 연기합니다. A bean counter more interested in my 이때 이 여성 상관 M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매력적이었어. 전 MI5의 여성 수장 스텔라 리밍턴입니다. 1967년에 지인의 소개로 MI5의 임시직에 고용이 된 건데요.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면서 내부에서 점점 인정을 받게 됐고요. 그 뒤에 정직원까지 되면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간첩, 반역, 테러리즘에 관련된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 넘게 MI5 요원으로서 활동한 결과 결국 1992년에 스텔라 리밍턴은 여성 최초로 MI5의 수장이 됐고요. 4년간이나 수장직을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파이의 수장이자 동시에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이 참 많았다는데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회사 일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스파이 신분을 숨기고 활동했지만 혹여 딸들이 엄마를 대신해 해코지를 입지는 않을까 그치. 늘 노심초사의 마음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늘 불안하죠. 그럼요. 재밌는 부분이 네. 주부 스파이 스텔라 리밍턴의 활약에 힘입어 2015년 영국 정보기관 MI6는 주부 대상 취업 사이트에 스파이 모집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저게 그냥 드러내고 해도 돼요? 그렇죠. 주부들을 겨냥한 건 다양한 대인 관계와 풍부한 인생 경험이 첩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하고요. 중요 자격 요건은 폭넓은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고를 본 주부 스파이 지원자들의 어떤 지원이 굉장히 폭주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소련의 정보를 빼돌린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요? 안 들려. 내 보초기 좀 가져와봐. 아 뭐라는 거요? 평범한 할머니 멜리타 노우드 씨는요. 무려 핵의 역사를 바꿔놓은 소련 KGB의 최정예 스파이. 할머니가요. 1930년 당시에 멜리타 할머니는 철 이외의 금속들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영국 비철연구협회에서 비서로 일하는 지극히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취업 후 얼마 뒤 평범하기만 한 멜리타와는 인연이 1도 없을 것만 같은 소련의 비밀 경찰 단체 KGB가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사실 그녀가 일하는 영국 비철연구협회는요. 비밀리에 핵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멜리타는 비밀리에 영국 공산당에 가입한 열성 공산주의자였다는 겁니다. KGB는 이 믿을 수 없는 행운에 기뻐하면서 멜리타에게 접근을 해서 스파이로 일해줄 것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그녀는 코드명 훌라라는 스파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핵 연구의 필수인 우라늄에 관련된 중요한 연구 정보들을 빼돌려 고스란히 소련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에는 아예 원자폭탄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넘겨서요.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네. 자, 실제로 멜리타가 넘긴 정보 덕분에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이 5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직장 동료들은 물론이요. 또 스파이 활동 중간에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은 물론 딸까지 그 누구도 그녀의 스파이 활동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멜리타는 무려 40여 년 동안 스파이 활동을 무사히 이어나갔고요. 소련은 이런 멜리타의 공적을 인정해서요. 훈장을 기본 10여 년 동안 매달 20파운드의 연금까지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스파이들의 위장 인생과 그 실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실제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최연소 비밀요원이었던 아마릴리스 폭스가 은퇴 후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실제 스파이의 삶을 전격 공개했다고 합니다. 은퇴한 다음에도 그 회사 얘기를 못하는 뭐 그런 규정 있지 않나요? 있죠. 비밀 유지조야. 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좀 시시하겠는데요. 아니 초를 들고 다녀요? 팍팍 치네 아주. 와. 좀 들어보세요. 들어볼게요. 일단. 들어보세요. 한번 적어봅시다. 자, 전직 CIA 비밀 요원이 밝힌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1. 빠밤. 비밀 요원으로 사는 법. 자, 비밀선언 첩보 작전 수행을 위해선 위장은 필수. 그 중에서도 그녀가 택한 직업은 예술품 거래사. 아하. 자, 범죄 집단들이 돈 세탁 경로로 예술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관 약 10년간 샹하이와 파키스탄 등 10여 개국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동료 요원과 위장 결혼까지.
심지어 부부 요원들은 부부 관계는 정기적으로 하되 너무 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열정적인 관계를 갖되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이진 말 것. 이렇게 부부 생활에 대한 지령까지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거 다 신경 쓰면 부부 생활이 가능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별걸 다 신경 쓰네.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2 빠밤 그들만의 은밀한 접선. 자, 영화를 보면 홍콩에 눈이 올까요? 거기는 혼자 옵니까? 뭐 이런 암호 같은 거 준비해서 네. 대답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책에 따르면 나와 연락하고 싶다면 별다방에서 라떼를 주문하세요. 전 세계인이 이용하고 있는 별다방의 기프트 카드를 활용. 정보원이 별다방 카드로 커피를 주문하고 라떼 금액만큼 잔액이 빠져나간 걸 확인한 뒤 24시간 뒤에 접선한다고 합니다. 와, 이제 우와. 별다방 가서 이제 라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뭐렇게 단순해요. 별다방 가서 라떼 시키면 당신 뭐야? 본인이 그 카드가 없으면 라떼를 시키든 프라푸치노를 먹든 아무 상관이 없는 나 거예요. 별다방 카드 있어요? 열 성공했네요. 자,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3 빠밤 스팅크. 스팅크? STINC. 이 스팅크가 뭐냐? CIA 요원들이 정보원들에게 하는 핵심적인 공식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시큐리티, 보안, 타임, 시간, 인텔리전스, 첩보, 넥스트 미팅, 다음 접선, 커버, 위장의 앞글자를 딴 약어인데요. 스팅크의 응용편으로 예시를 들면 현지 요원과 마주쳤나요? 시간 얼마 있죠? 긴급한 첩보가 있나요? 다음엔 언제 접선할 수 있죠? 혹시 걸리면 예술품 거래를 위해 만난 거라 말해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을 통해 알아낸 정보로 불법 무기 거래와 핵 테러 등을 막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첩보 활동이 지금도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그럼요. 우리랑 같이 별다방 커피 먹으면서 옆에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리얼한 CIA 비밀 요원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신기한 반, 우려 반,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자,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저자인 폭스가 근무했을 때 얘기고요. 이건 뭐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또 방식도 바뀌었을 테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쉬타는 걸로 약속합시다. 최근 전 세계에서 아주 핫한 한 SNS 앱이 휴대폰 속 정보를 유출, 일명 스파잉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윌 스미스, 저스틴 비버 등 유명인들은 물론 에콰도르 대통령 기에르모 라수오까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무려 8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동영상 공유 SNS 앱 B입니다. 나도 깔았는데? 이 SNS 어플을 만든 중국의 스타트업 회사는요, 사용자의 이름,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금융정보, 위치정보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법령에 의해 국가 당국, 정부기관과 이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요, 저거? 날 쳐다봐요. 저거 해요? 저 안 해요. 계정 있지? 계정도 없어요. 부럽다. 미국의 한 유명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B의 모 회사가 사용자들의 맥 주소를 비롯한 고유 식별 정보들을 수집, 심지어 앱을 설치하기만 해도 자동 유출. 어머머머. 이 맥 주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요. 네트워크상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B에서 수백만 개의 개인정보들을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어머나. 만약 여기 사실이라면 좀 찜찜하네요, 진짜. 그리고 지난해 8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요, 앞으로 미국 내 B 어플 사용을 금지할 것입니다. 미국 기업에 P를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B 퇴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B 대변인은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앱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맥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요. 그동안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았고 이제는 맥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해명, 그리고 미국의 B 사용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말았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구나. 이렇게 B 스파이 앱 의혹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았습니다. 스파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이 두 나라의 공식 스파이 맞교환식은 1962년부터 1986년까지
총 7차례 이루어졌는데요. 미소 냉전 시대의 종결로 끝난 줄 알았던 스파이 맞교환 작전. 그런데 2010년 일명 21세기 첫 스파이 맞교환식이 있었습니다. 아, 2010년에도 이걸 했군요. 2010년 스파이 맞교환은요. 러시아 스파이 10명을 체포했던 미국이 먼저 처벌 대신 타협을 선택, 스파이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자 러시아 역시 미국의 의견에 동의, 11일간 협상 끝에 4명의 미국 스파이를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맞교환한 미국 소속의 스파이 4명 중에는 핵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밀을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고르 투티야긴 박사와 미국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요원의 정보를 넘긴 자포로즈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속의 스파이 명단에는 미국에서 핵개발 정보를 수집하려다가 체포된 에나 체프먼과 러시아 대외정보국의 첩보원으로 일하다 체포된 후안 라자로 등 총 10명의 스파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많겠네. 정말 왕성하네요. 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았구나 진짜. 자, 21세기 스파이 맞교환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일단 장소는 소련이 건재하던 시절부터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졌던 중립국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빈 공항이 철저하게 통제된 가운데 약속 시간인 2010년 7월 9일 오전 11시 뉴욕에서 출발한 미국 여객기와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러시아 여객기가 드디어 이 빈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객기에서 내린 스파이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양국의 여객기 사이를 조용히 오갔고요. 어허. 불과 1시간 30분 만에 두 여객기는 서둘러 빈 공항을 떠났습니다. 자, 2010년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스파이의 맞교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무서운 스파이들의 암살 무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독입니다. 포이즌. 자, 두 사진의 인물은 동일 인물인데요. 과거 러시아 정보기관의 1급 요원이었던 그는 2000년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6년 갑자기 리트비넨코는 집에서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지고 맙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약 3주 만에 사망하고 마는데요. 아이고. 자, 영국 보건당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부검 결과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은 바로 초소형 핵폭탄으로 불리는 독극물 폴로늄 210이었습니다. 참고로 폴로늄은 청산가리보다 2억 5천만 배나 강한 맹독성 물질인데요. 일단 인체 내부로 투입이 되면 강력한 독성으로 내장과 백혈구를 모조리 파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독극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가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전직 동료들을 만나서 녹차 한 잔을 마셨는데 폴로늄이 이 녹차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너가 이 큰일 났구나.